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전라도의 어느 거울에 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정씨는 모든 양반가의 여인들이 그러하듯 집안이 맺어둔 남자 허씨와 혼례를 치렀다. 남편 허씨 가문은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했다. 벼슬을 한 인물이 없는 데다 씀씀이가 야무지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땅도 거의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허씨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몇 차례 과거 시험을 봤지만 낙방만 거듭했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는 시동생도 글 공부 쪽으론 영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그에게 희망을 건 것도 무리였다. 그런 집안의 맏며느리 정씨는 손에 물 한 봉을 안 묻히는 안락한 생활은커녕 삭바느질로 집안 생계를 도맡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정씨가 시집오기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는데 어쩐지 정씨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남들 눈엔 남편 허씨도 딱히 내세울 건 없었지만 아들 귀한 것만 아는 시어머니에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훤칠한 장모였다. 반면 며느리는 볼품없는 것이 아들의 짝으로서는 여러모로 처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뭐 하는 것마다 며느리가 불만이었다. 밥을 하면 질다 다시 지으면 설익었다. 혼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나기 무섭게 아직도 태기가 없냐며 닥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아기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정씨의 시집살이는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금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지 얼마 후 정씨는 다행히 태기를 느꼈고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아이 이름을 유리라 지었다. 정씨는 시집온 이래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꿈만 같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온채 비실비실하던 남편이 기어이 몸져 눕고 말았다. 밤낮 없이 남편을 돌본 정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들어놓은 지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 허씨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하얀 보름달이 휘영청 떠서 창호지 문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었다. 스르르 미닫이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방으로 들어왔다. 됐다. 그냥 앉아있거라. 시어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려는 정씨를 보고 말했다. 그렇다고 앉은 채로 맞을 수가 없어 엉거주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정씨의 품에서 아기를 받아들어 눈 밖에 선 하녀에게 건넸다. 우리끼리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면 곤란하니 좀 보고 있거라. 하녀가 아기를 안고 물러가자 시어머니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정씨를 똑바로 보았다. 두 모자를 대하고 있는 정씨의 가슴에 서서히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큰일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지아비를 먼저 보낸 여인이다. 아무리 모진 시어머니라도 한창 나이에 홀몸이 돼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할 며느리를 보니 조금은 딱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비록 내 지아비는 먼저 갔지만 너도 허씨 집안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근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녀자가 시집을 가면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한가닥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이 쉽겠구나. 시어머니는 품속에 지니고 온 물건을 꺼내 정씨 앞에 내려놓았다. 곱게 접힌 하얀 약봉지와 짧은 단도였다. 이걸 왜 시어머님이... 혼란스러운 정씨는 쨍쨍한 음성에 고개를 들었다. 너는 우리 허씨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다니요? 말을 더듬는 정씨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찼다. 정씨는 성뜻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하니 시어머니가 한 말을 되뇌었다. 결정이라 하시면 비상과 은장도 중 어느 쪽으로 자결하겠느냐 그 말이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제가 죽어야만 합니까? 애원하는 정씨의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시어머니 음성은 차갑기만 했다. 집안에 연료가 나오면 나라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다. 연료 가문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료 집안의 남자들은
관직 진출도 쉬워지지. 게다가 만에 하나 열려문이라도 하사받는다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길이 남을 게 아니더냐. 정씨의 안색이 입고 있는 상복 색깔처럼 하얗게 질렀다. 그것 때문에 저더러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유리는요. 아비도 없는데 어미인 저마다 죽으면 유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는 어엿한 허씨 집안의 장손이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정성껏 키울 것이다. 그리고 유리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죽는 편이 그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청산가부가 수십 년 수절해도 온갖 추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허나 내가 연료가 된다면 애초에 그런 추문이 생길 일도 없을 테니 유리는 연료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앞길도 탄탄하게 필 것이 아니겠느냐. 정씨는 할 말을 잃었다. 정씨가 죽은 후 유리의 앞날까지 망설임 없이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도련님은 어쩌면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몰랐다. 도련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죽어야 한다고요. 도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렸다. 형수님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눈 한 번 딱 감고 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정씨에게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한 건 허울에 불과했다. 그저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동성의 무책임한 한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저는 못합니다.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꾸했다. 뭐라고?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당황한 저씨가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몇 발짝 뒷걸음쳤다. 동시에 도련님이 달려들어 은장도를 뽑더니 정씨의 가늘고 하얀 목에 들이댔다. 정씨가 흠칫 놀라 숨을 들이켰다. 은장도의 퍼런 날이 불빛에 받아 번뜩였다. 정씨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정말 번거롭게 하네. 시어머니가 다시금 쯧쯧 혀를 차더니 도련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뭘 하는 게냐? 어서 해치우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씨는 스르르 눈을 떴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소곤거리는 게 들렸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씨는 혼미한 머리가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았다. 뒤늦게 목에 거칠거칠한 천이 휘감겨 있는 걸 알아차렸다. 빨리 발밑에 있는 받침대를 치워버리자. 어서!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기! 목청이 높아지자 놀란 시어머니가 정씨의 입을 꽉 틀어막았다. 억울함과 분노로 솟구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씨는 마지막 발악으로 입을 틀어막은 시어머니 손바닥을 이빨로 꽉 물어뜯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한참 뒤 도련님이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죽은 뒤 허씨 집안은 변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의 골칫거리가 불거졌다. 바로 시어머니 손에 남은 상처였다. 며칠만 잘 치료하면 나을 거라 여겼는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는 시어머니 방에서 시작해 앞마당까지 퍼졌다. 결국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다. 참으로 희한한 증세로군요. 성성한 백발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지는 의원은 손을 보고 고개를 가웃겨뤘다. 의원이 숨을 참고서 상처를 버려진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되신 겁니까? 보름쯤 됐나? 곁에 있던 도련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나뉘냐고 묻지 않소. 도련님이 언성을 높였다. 의원은 어렵게 입을 뗐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의원 노릇을 했사오나 아직 이런 병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미뤄볼 때 짐작하는 병명 하나가 있긴 하온데 글쎄 그게 뭐냐니까. 나병입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병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가장 볕이 들지 않는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녀들은 순변을 정해 붕대를 갈고 밥상을 내놓고 요강을 내갔다.
방 안에 빛이 있건 없건 딱히 달라질 것도 없기에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훅 촛불을 불어 껐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툭. 묘하게 귀에 익은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스르르 스르르 툭. 이번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툭.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널 죽였다고 나한테 성토라도 하고 싶은 게냐?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다. 이제는 아시겠지요.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처지를,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제 심정을. 시어머니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소리는 어느새 방문 바로 앞까지 바싹 다가와 있었다. 원하는 게 내 목숨이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순간 툭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몸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시어머니의 불가사의한 죽음은 홍씨 집안 하인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화제거리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세상에 뜬 지 몇 달 뒤 늦으막 주막에서 술을 몇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선 도련님은 도련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하인 개똥이가 도련님에게 물었다. 거참 이상하군. 단어도 아닌데 이런 시간에 저런 곳에서 그네를 타는 여인이 있다니. 개똥은 도련님이 쳐다보고 있는 곳을 바라봤다. 도련님,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쇼? 혹시 도련님께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도련님은 예끼, 주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나 도련님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어느새 치맛자락도 버선도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도련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잠을 깼다. 사르르 사르르. 이게 무슨 소리지? 반쯤 눈을 뜬 도련님은 기껏해야 먹이를 물고 가는 지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바로 머리맡에서 사르르 사르르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수가 입은 소복에 치맛자락과 하얀 보석코가 마치 바람에 나부끼듯 앞으로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으아, 저리가 형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도련님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걸치며 형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를 연발하다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도련님은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시실 웃어대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물 떨듯 떨어대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형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일의 모든 전말이 밝혀질 무렵 도련님은 한밤중에 목련병자처럼 휘청휘청 방에서 걸어나와 들보에 목을 맸다. 그가 목을 맨 곳은 형수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